북한이 핵무기 보유수를 크게 늘려 영내 패권국이 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핵무기가 이미 자위적 수단을 넘어섰다는 분석은 워싱턴에서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적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개발은 미국 등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용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공격용이 아닌 억제용이며 자국에 대한 미국 등의 개입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수동적인 측면을 부각해온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7일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북한의 안전과 미래가 담보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2016년 1월 외국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할 때 이를 억제하는 목적 이외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을 억제용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다는 논리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의 1953년 이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어려웠던 것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 서울을 직접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때문이었다며, 북한이 1차 핵위기 당시 미국의 정밀 타격을 피한 것도 수도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50에서 100개 사이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억제용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며, 실제 목적은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강압적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영내 패권국이 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200에서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며, 그런 수준의 핵역량을 갖춰야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영내에서 마치 고구려 왕조와 같은 지위를 꿈꾸고 있다고 분석했다. VOA는 베넷 박사가 제시한 목표로 제시한 200에서 300개 핵무기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숫자에 맞먹는 수치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현재 200개 초반 수준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중국의 핵전력 확장과 현대화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 정권이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온갖 내부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억제력 확보에 그치지 않고 미본토 위협을 통한 한미동맹 파기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통해 지역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중요한 이유로 중국 변수를 들었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며 북핵은 중국 견제용 성격도 강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세계 패권국을 노리는 중국의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며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유일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압박은 느낀 한국이 발생 초기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못했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은 이런 한중 관계의 불균형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미국에 대항하는 유용한 카드로 활용해온 중국이 언제든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북한은 핵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당한 수모를 답습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수동적인 개념을 벗어나 훨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VOA는 전했다. 소미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의 북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다며, 결국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적 지원까지 받았던 파키스탄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했다. 미 중앙정보국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최종적 관심사는
소련과 같은 핵 강국으로 부상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지만 미국을 협상에 임하게 할 정도의 핵무력 국가로 인정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해리 연구원은 북한은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간주되고 싶어 한다며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고자 한다면 이는 핵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미 전문가들 북핵무기 50에서 100개 추정 자위적 수단 넘어 VOA.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53년 이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어려웠던 것은 북한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 서울을 직접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때문이었다며 북한이 1차 핵위기 당시 미국의 정밀 타격을 피한 것도 수도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50에서 100개 사이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무기 수는 억제용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실제 목적은 주변국의 강압적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영내 패권국이 되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기 200에서 300개 보유를 목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수준의 핵역량을 갖춰야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영내에서 마치 고구려와 같은 지위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베넷 연구원이 북한의 목표로 제시한 200에서 300개 핵무기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에 맞먹는 수치다. 북한이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내부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는 것은 억제력 확보에 그치지 않고 미국 본토 위협을 통한 한미동맹의 파기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통해 지역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중요한 이유로 중국 변수를 들기도 했다. 북한의 적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북한 핵은 중국 견제용 성격도 강하다는 것이다. VOA는 북한 핵무기가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수동적인 개념을 벗어나 훨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평가에 미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수미테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다며 결국 비공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체제 보장은 물론 경제적 지원까지 받았던 파키스탄을 역할 모형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했던 테리 연구원은 더 나아가 북한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소련과 같은 핵 강국으로 부상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점을 자각하고 있지만 미국을 협상에 임하게 할 정도의 핵무력 국가로 인정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고자 한다면 이는 핵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여전히 핵 강국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지위를 바탕으로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전략무기 제한과 감축에 대한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가 협박 외교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됐다고도 했다. 다만 윤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무기가 장기적으로 훨씬 큰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자위적 수단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한편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미국 등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방어용 수단임을 강조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북한의 안전과 미래가 담보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는 2016년 외국의 북한 주권을 침해할 때 억제하는 목적 이외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왜 초대형 방사포를 낮게 쐈을까? 박수찬의 군. 일반적으로 매년 3월이면
군 당국은 북한 지역 동향을 관찰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쓴다.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시점인 3월을 전후로 북한군이 대규모 화력훈련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 2일과 9일 화력타격 훈련의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일에 쏜 두 발의 방사포는 고도 35km, 사거리 240km를 기록했으며 9일에 발사된 방사포는 고도 50km, 사거리 200km로 탐지됐다. 지난해 9월 10일 초대형 방사포 사격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발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노동신문. 이 같은 결과를 놓고 군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는 380km 이상의 비행거리와 97km의 고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비행거리가 짧아졌고 고도도 낮아졌다. 장거리 미사일을 높이 쏘아올리는 고각 발사를 해왔던 북한이 왜 낮은 고도로 짧게 방사포를 발사했을까?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다양한 탄도 비행 시험을 통해 한미연합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이언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9일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달 두 차례 발사 모두 발사 각도가 낮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짧아진 비행거리와 낮은 고도 등을 고려하면 낮은 발사각으로 발사하면서 다양한 궤도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는 전술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다양한 탄도 궤적 실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때 꼭 필요한 시험이라고 말했다.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 미군 사드의 요격거리는 200km, 고도는 40에서 150km다. 북한이 이달 들어 쏜 초대형 방사포 고도는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에 해당된다. 사드로는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패트리엇이나 M3이 있으나 한반도의 짧은 종단 거리 때문에 요격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며 요격 기회도 한 번뿐이다. 초대형 방사포 3에서 4발을 단일 표적에 쏘면 팩3와 M3의 요격 시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한 발만 발사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연속 발사가 가능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로 대체하려는 것, KN-23과 대구경 조종 방사포가 홀업 기동 기능을 갖춘 것도 한미연합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겠다는 북한의 집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 보병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로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4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조선중앙TV. 이 같은 시도가 성공하려면 남한 내 주요 표적 타격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각 표적에 따른 방사포 발사 위치와 각도, 비행 궤적 등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검증된 방사포를 도입했다면 생략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실제 발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초대형 방사포의 잇단 발사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남은 변수는 초대형 방사포의 기술적 완성도다. 방사포는 빠른 시간 내에 연발로 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초대형 방사포는 연속 발사 부분에서 여전히 한계를 드러낸다. 지난해 8월 첫 발사 이후 발사 간격은 17분에서 19분에서 3분에서 30초에서 20초로 짧아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방사포의 발사 간격은 이보다 더 짧다. 특히 지난 9일 발사에서 처음과 두 번째 발사 간격은 20초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사 간격은 1분 이상이 걸렸다. 4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속 발사 능력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군 전력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에 위상 배열 레이더와 8발의 대공 미사일을 장착, 러시아의 토르와 비슷한 신형 대공 미사일이 첫 공개됐고,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KN-06 미사일 개량형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 등에 대한 대비와 함께 육군에서 의욕적으로 건설 중인 공중강습 4단에 대한 대응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광습 4단은 유사시 육군 병력이 대규모로 헬기를 타고 평양 인근까지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과 신형 레이더 개발은 F-35 스텔스기와 F-15K 등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4가지 측면에서 이번 열병식의 군사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북신형 재래식 무기들도 수개월에서 1년의 짧은 기간 안에 엉렁뚱땅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2018년 비핵화 협상, 지난해 남북 군사합의 등 여러 대화 이벤트가 있었지만 북한이 뒤로는 대북 제재를 뚫고 중러이란 등으로부터 부품과 기술 등을 도입, 최신 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일부 정부 부처에선 이번 열병식의 군사적 의미와 충격을 애써 외면하며 아직도 대화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방장관, 합참의장 군 수뇌부와 합참의 주요 장성 등 간부들까지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한국군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군 수뇌부와 간부들만이라도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신무기들의 성능과 이런 무기 등장이 갖는 전략적, 전술적 의미를 심층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최강전력 무장한 한국군의 무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해 벌어진 6.25 전쟁이 65주년이 된 해이다. 65년 전 우리 군은 북한군의 기습으로 어이없이 무너져 낙동강까지 후퇴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은 동북아 최강의 탱크와 이지스 함정, F-15 전투기로 무장한 강군으로 거듭났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전력과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로 전력 배치된 주요 무기의 발전상을 연재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38선 상이 북한군 야포가 남쪽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고 북한군 기동부대가 서쪽의 옹진반도로부터 동쪽으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에 이르는 38선 전역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또한 유격대와 육전대가 동해안을 따라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상륙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었던 6.25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우리 국군이 미처 준비 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방어진지를 기습한 북한군 공격에 선봉에 선 것은 소련제 T-34 전차와 Su-76 전주포였다. 부대 창설의 배경을 떠나 707 특임대는 한국군 최고의 대테러 부대로 인정받고 있다. 군부대는 다양한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와 자주포도 갖지 못했다. T-34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도 없었다. 북한군의 전차는 무적 괴물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두가 그냥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다. 화염병을 들고 또는 박격포탄을 메고 전차를 향해 달려들었다.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을 것이라며 방심하고 해치를 열어놓은 채 진격하고 있던 전차에 올라타 전차의 내부에 화염병을 던졌다. 또한 포탄을 등에 맨 채 6탄으로 전차를 향해 돌격하는 용사도 있었다. 6.25 당시 국군의 총병력은 10만 3,827명이었다. 해군과 공군은 항공기 32대와 전투기 1척이 고작이었다. 국군 사단의 주요 화력은 81mm 박격포 36문, 60mm 박격포 81문, 105mm 곡사포 15문이 전부였다. 당시 국군의 야포 사정거리는 불과 6.5km, 북한군의 야포 사정거리 11에서 13km에 비하면
성능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65년이 지난 한국군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무기체계의 발전은 눈부시다. K9자주포 등 10대 명품 무기를 배출해 해외 방산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곧이어 K2 전차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K2는 1500마력의 고출력 동력 장치를 장착해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세계 최첨단 전차에 비해 기동력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 전투 중량 55톤의 최고 시속 70km, 특히 험한 야지에서는 시속 50km의 속도로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다. 적이 대전차 유도탄을 기만하거나 직접 파괴하는 능동방호 체계 등 차기 전차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은 세계 어느 전차와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우월하다. 또 헬기를 잡을 수 있는 점은 매우 큰 강점이다. 이는 구경 120mm 55구 경장의 장포신과 최고의 기술로 제작된 탄약 그리고 자동 장전 장치 등이 결합된 결과다.